제 법소부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넘어갈 부분도 많고 수업 목적과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아요. 먼저 이제 보면은 1, 2, 3장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바로 나오는데 4장도 거기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이건 뭐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얘기할 게 좀 있거든요. 소득세법에서는 중요하게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법인세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거는 하나가 더 늘어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기부금에 또 하나가 더 들어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뭐 중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정기부금 쪽에 하나 들어온 거 넘겨보시면 3번에 그 지정기부금이거든요.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뭐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료나 실비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관에 기부하는 게 지정기부금이었는데 그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다들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는 공익법인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많은 게 사실 무슨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보면은 지정기부금 단체들이었었는데 그게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서 하는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공익단체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학술연구 그 37페이지에 그 대상에 2018년도 2월 13일 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 문화, 예술, 환경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그런 단체들은 다 지정기부금 단체였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해야지만 된다. 이제 얘네들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지정기부금 단체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얘네들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지정 고시를 해야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동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장학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 환경단체라든지 뭐 이런 기술진흥단 이런 단체들은 무조건 지정기부금 단체였다가 이제는 신청해가지고 지정고시가 돼야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 초에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2021년도 말까지 작년도 말까지 계속 그냥 굳이 지정을 안 받았더라도 이미 2018년도 이전에 이미 지정을 그렇게 이미 그런 단체였었다면 굳이 그 몇 년 동안 18, 19, 20, 21 4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거죠. 4년 중에 새롭게 신청해가지고 지정고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해줄게라고 했던 게 전년도 말까지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무조건 이제 신청해가지고 지정고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38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에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정고시가 돼야 되는 거냐? 2022년도 3월 31일까지 지정고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예 기간을 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장학재단이었어. 장학재단이었으면은 전년도 말 2021년도까지는 계속 무슨 그냥 별도로 따로 지정고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제 이전에 2017년도까지 이미 장학재단으로서 있었다면은 계속 지정기부금 단체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끝났어. 그게 이제는 내가 신청해서 지정고시 돼야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정고시가 돼야 된다고요? 3월 31일 누가 지정고시 하는 거냐면 기획정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그럼 내가 신청을 언제까지 할 거냐? 2월 3일까지 신청을 해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거기 날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요.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장이 그 지정 요건이 있어요. 그 충족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지정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2월 말까지 국세청장한테 제출하고 그러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그럼 기재부 장관이 한 달 동안 확인해서 3월 말에 지정고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순서 이제 절차가 이제 작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신청해가지고 지정고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차를 명확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2월 3일까지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장한테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요건을 쪼갰다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2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지정고시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정고시가 되면 2년간은 지정교문단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재지정되면 그러면 5년 더. 그런 식으로 총 7년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정교문단체를 해주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개정된 건데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거는 문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충당금하고 준비금에서도 뭐 이게 그 중간정산을 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기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기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죠? 그게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명확하게 한 겁니다. 중간 이렇게 예전 규정은 중간 정산 시부터 새로 근무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중간 연산해 가지고 이미 퇴직금 지급했으니까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중간 연산한 날로부터 해 가지고 다시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언제냐? 직전 중간 정산 대상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날짜 수를 센다. 직전 중간 정산 대상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를 계산한다고 좀 명확하게. 근데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구가 좀 애매했죠. 예전에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애매해가지고 직전 중간 정산 대상 기간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퇴직급여를 새롭게 계산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2번, 3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원래 그렇게 했던 건데 좀 명확하게 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법인세가. 그 부당행위사 부위도 딱 하나인데 이것도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좀 명확하게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은 그 가직금 인정이자 할 때 원래 원칙은 인정이자율은 자금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인정이자율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당좌 대출 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마지막 3가지는 모든 대여금에 대해서 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선택해 가지고 신고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고한 사업연도와 그 후 2개 사업연도, 그 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총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 이자율을 모든 대여금에 대해서 인정이자율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났어. 그게 끝나서 나는 여전히 계속 당좌대출 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시 의무 적용 기간 끝난 다음에 다시 선택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걔는 몇 년이냐? 다 실무상 그냥 똑같이 했어요. 또 다시 선택해서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와 그 후 또 몇 개, 그 후 또 2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계속 3개 사업연도 한번 신고하면, 선택해가지고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와 그 후 2개 사업연도 해가지고 원래 3개씩 그렇게 해줬었는데, 문구상으로는 다시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가 명확히 없었거든요. 그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그 문구가 들어온 것 뿐이다. 명확하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양수 시에 2월 결수분 공제 적용 배제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그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적격합병에만 이런 규정이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피합병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피합병 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피합병 법인이 있고 여기 이제 합병 법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얘도 2월 결수금이 있고 얘도 2월 결수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합병의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발생했던 결손금이 2월 돼가지고 지금 2020년도부터는 15년간 2월 해가지고 각사도 금액에서 공제하잖아요. 계속 범위 내에서. 물론 중소기업이라면 10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면은 각사도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 건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이렇게 적격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계를 하게 되면은 얘가 벌어들인 소득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원래 얘가 하던 기존 사업에서의 소득과 소득이, 그리고 피합병법인이 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제 적격합병일 때만 어떻게 되느냐? 비적격합병일 때는 2월 결손금 승계 자체가 안 되고 적격합병일 때만 2월 결손금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 이월급소금 A라고 하면은 얘는 이미 3년 지났어.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승계한 사업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죠. 승계한 이월급소금은 승계한 사업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원래 얘가 갖고 있었던 이월급소금,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이월급소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원래 이거는 여기에서만 공제가 되고, 합병 이후에 발생한 이월급소금은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되지만 합병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월급소금들은 각자 자기 소득에서만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원래 적격합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적격합병에 있었던 얘기고,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합병이 아니고요. 합병이 아니라 여기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갑회사 을회사로 할게요. 여기 을회사가 있고 갑회사가 있고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자. 합병은 아니에요. 특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을이 갖고 있던 자산 있죠? 을이 갖고 있던 자산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산의 70%, 예, 자산의 70%, 그리고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충족돼. 또는 아니라 엔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자산의 70% 이상이고 순자산의 90% 이상인 이 자산을 얘가 사업을 양수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한 게 아니라 얘가 하던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니, 다 가져오면 합병이지. 다 가져오면 합병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구 이상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합병까지는 아니고 합병에 준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됐으니까 거의 얘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내가 다 인수한 거예요. 사업을 양수한 거예요. 응? 그럼 얘가 사업 양수 법인이 되죠. 얘는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이 되고, 이 자산을 이렇게 사업을 양수도 해가지고 이거 인수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사업의 양수도죠. 합병이 아니야. 완전히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갖고 왔어. 얘하고 얘가 누구고, 일단 특수관계자고. 그럼 이거는 합병은 아니니까, 합병 중에서 무슨 합병이어야지만 얘의 이월급소금을 얘가 승계하는 겁니까? 그렇죠? 합병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얘의 이월급소금을 승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합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이월급소금은 얘가 승계할 수 없어요. 승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갖고 있어도 원래 이월급소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월급소금은 얘가 뭐 할 수 없어요? 승계할 수 없어요. 아예 합병 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잖아요. 충족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이월급소금 있죠. 얘는 승계를 못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이월급소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월급소금은 이 요건을 다 충족했어? 그러면 이 이월급소금은 얘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야 될 건데, 이 소득이 원래 얘가 하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쟤한테서 양수한 사업, 이제 승계가 아니죠. 다 갖고 온 게 아니니까 승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의리하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승계가 안 됐고 이제 합병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월급소금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월급소금은 이 요건을 다 충족했어? 그러면은 적격 합병은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준하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서 공제할 수 없어. 저기서 말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공제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만 공제해야 돼. 즉 여기서는 공제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얘의 이월급소금은 승계가 안 돼요. 적격 합병이 아니니까. 합병 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특수관계자여야 되고요. 양수법인과 양도법인 특수관계자여야 되고, 그리고 자산의 70% 이상 엔드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수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갖고 온 거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이월급소금은 적격합병처럼 봐서 여기에서는 공제 못해. 어디서만 공제할 수 있어? 기존의 사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즉 뭐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한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구가 여기에서만 공제한다, 아니면 여기서 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뭐가 나오든지 간에 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말이 없는 거고.
응?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합병이 아니라 2월급 수금 공제를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2월급 수금 어디에서도 공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병이 아니니까 합병이 아니니까 어떤 소득이든 간에다 막 공제를 막 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적격합병이나 실질이 같아서 여기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라고 이제 규정을 만든 거죠. 여러 군데에서 다 공제해버리면 조세가 그만큼 더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더 지금 빨리빨리 줄어드는 거니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저 요건을 다 추구한 거야. 특수관계자끼리 알아서 막 이렇게 짜가지고 한 거네. 뭐 준합병이네, 준적격합병이네. 근데 적격합병은 아니니까 2월급 수금 승계는 못했을 것이고. 그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2월급 수금은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러니까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뭐 공제를 했네 그동안. 못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가로 2번에 그거는 이거는 몰라도 다행히 이제 2021년도에 소급해가지고 지금 곧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곧 신고를 해야 되는 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 시험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대상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이 가로 2번은 딱 2021년도 거 이제 조만간에 3월달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세. 그때 적용되는 거고 우리 시험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우리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거 한시적으로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급공제하는 거 중소기업이면서 소급공제할 때 딱 1년 직전 연도에 납부세액이 있어야지만 소급공제가 되는. 소급공제는 지금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전년도에 발생했다라고 가정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당장 뭐 해야겠다는 거. 지금 당장 환급해달라. 이게 지금 소급공제잖아요. 그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받는 거잖아요.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으면은 소급공제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낸 세금이 있었어야지만 소급해가지고 환급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가 2년째죠. 그죠? 2020년도부터 지금 코로나가 좀 됐으니까 2021년도에 결손이 엄청 발생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결손이 발생해서 2020년도로 갔더니 그때도 뭐가 있어요? 그때도 결손이어서 세금 낸 게 없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게 소급공제를 2년간 해주셔요. 그러니까 2021년도 거를 전년도에 봤으니 낸 게 없네? 그러면 그 전년도에 낸 게 있다면 2년간 소급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올해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2년으로 끝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만 한다는 건 좀 왜 이렇게 막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저 자신감? 그렇죠? 무슨 자신감이죠? 지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건데 뭐 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장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올해 것만 그렇게 한번 하겠다 만들어진 거고요. 3번은 뭐냐면 미완료소득.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된 게 두 개예요. 두 개. 미완료소득.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이제 막 말은 긴데 이런 거예요. 차기완료 적립금 있죠? 차기완료 적립금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요. 2021년도 12월 3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거부터 시작해요. 위에 그 소급공제는 2021년도 것만 되는 거고 미완료소득은 2021년도 거부터 시작돼요. 소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3월달에 신고할 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기완료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2021년도에 그러니까 미완료소득이 이게 50억 발생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다 20%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 이거 내년에 쓸게요. 해가지고 내년에 환류액으로 쓰겠다. 투자나 또는 뭐 임금 증가분으로 내년에 쓰겠다 해가지고 얘를 내년으로 이렇게 적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차기환류 적립금. 우리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돈을 더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를 적립할 수도 있고 전액을 다 적립할 수도 있고. 그럼 올해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제 50억에다가 예를 들어 차기환류 적립금으로 내가 50억 다 했다. 내년에 다 쓰겠다. 그러면 걔를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이렇게 세금 내는 거지 올해 내는 세금은 없는 거죠. 대신에 얘는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무조건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억을 무조건 내년도에 써야 되는 거죠. 몇 년간만 이렇게 했었죠? 1년간만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2021년도인가 전년도부터 해가지고요 2년간 1년 지나서 안 썼더라도 한 번 더 총 몇 년간 이렇게 이월시킬 수가 있다고요. 내년도에 안 쓰고 내후년도에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차기환류 적립금의 설정 기한이 2년으로 확대가 됐다. 원래 초과 환류액도 1년이었다가 2년으로 확대가 됐었는데 차기환류 적립금은 1년이었다가 얘도 같이 똑같이 2년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다음에 한 개 사업연도가 아니라 몇 개 사업연도죠? 그러니까 차계월 적립금은 다음 두 개 사업연도 동안 두 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으로 적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한 개였다가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사업연 동안 투자나 또는 임금 증가분 등의 환류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할 수가 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개정됐는데 요거는 이게 원래 미활소득이 조특법상 내용인데 시행령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거기 지금 시행규칙은 안은만 나와 있는 거지 시행규칙 통과는 3월달 넘어가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건 좀 거기 보면은 이번에 3개가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짝대기가 3개가 그어져 있죠. 그중에 그 2월 결손금은 시행령이고요. 그 밑에 법인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이라고 있는 거 있죠. 그 두 개는 시행규칙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활소득을 계산할 때에 거기에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소득 계산할 때에 이제 각 사업의 수금액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더하는 항목이 있고 차감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계산시에 차감 항목 중에 2월 결소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결손 발생해서 넘어온 금액이 있으면 걔를 빼고 남은 금액을 환류액으로 쓸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환류액으로 쓸 수 있는 기업소득 계산할 때는 2월 결소금을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 금액을 뭐 임금 증가분이나 투자액으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2월 결소금 어떻게 했느냐? 이 2월 결소금은 실제로 해당 연도에 2월 결소금 공제한 금액 있죠. 2월 결소금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걸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월 결소금은 지금 종전 규정은 2월 결소금 공제액. 자, 일단 자 보세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중소기업은 아니거든요. 다 대기업들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2월 결소금 공제액은 대기업들만 지금 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거니까 실제로 공제 가능한 2월 결소금 기간 내 2월 결소금이죠. 2008년도까지는 5년간 이월됐고 2009에서 19년도까지는 10년간 이월됐고 2020년도부터는 15년간 이월된 그 지금 과거에서 넘어온 공제되고 넘어온 공제 가능한 2월 결소금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중소기업이 아닐 거니까 당연히 몇 퍼센트 60% 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실제 2월 결소금 공제액이잖아요. 그 2월 결소금 공제액이 차감 항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 고려하지 않고요. 공제 가능한 2월 결소금 이거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2월 결소금이 차감 항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60% 이거 고려하지 않고 공제 가능한 2월 결소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 이제 들어올 것들인데 그 법인세 같은 경우에 송금불사입됐잖아요. 각사소 금액 법인세에 송금불사입된 것도 법인세로 낸 거는 환류액으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차감 항목으로 빼야 되거든요. 빼는데 이게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상당액이었었는데 아예 이번에 뭘로 했냐면 낸 거 말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 금액 즉 산출세액을 말하는 거죠. 그냥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빼고 가산세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딱 표현했어요. 거기다가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 그게 산출세액이죠. 공제감면세액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뭐죠? 총 부담세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총 부담세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총 부담세액.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산출세액에 그냥 10%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실제로 법인지방소득세 낸 금액이 아니라 그 법인세 산출세액에 그냥 10%로 하겠다. 아예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버렸어요.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구조상의 총부담세액으로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내용이어가지고 좀 앞으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요거는 지금 시행령 내용이니까 이거는 통과될 거고 이거는
아무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2월 결손금이 실제로 공제를 받은 2월 결손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으로 그냥 해라.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빼라 차감 항목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금 증가분에서 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이 많은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임금 증가분 할 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잖아요. 우리가 상시 근로자는 아예 윗셋, 밑셋을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셋, 아주 힘든 사람 셋, 위에 셋, 밑에 셋은 뺀다고 그랬죠. 그렇죠. 위에 셋은 더 줘봤자 어차피 환류를 안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도 돈 더 주면은 그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류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돈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임금 더 주면 환류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주면 돈을 더 쓴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윗세 밑세를 빼는데 근데 위에 빼는 그 근로소득 8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소득이 그게 만약에 근로소득자가 1년 미만 예를 들면 석 달만 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8천만 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빼야 되는 상시 근로자 아니죠. 석 달 일했는데 5천만 원이라면 1년이면은 석 달이면은 4배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개월로 환산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석 달에 5천만 원이라면 1년으로 환산하면 2억 아니야? 이런 사람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환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8천만 원 판단할 때 근무기한 1년 미만이면은 연 단위로 환산해서 판단해라. 석 달 동안 5천만 원이야? 그럼 1년이면 2억이네. 그럼 너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손실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해야 되거든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했으면 신청할 때는 아직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신고기한까지 기한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했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 그 1개월이 전부 다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럼 법인세 속세 다 마찬가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하는 거는 1개월이 다 3개월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부담금의 투자세액공제 배제인데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자산이나 투자하거나 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 뭐 1%, 3%, 5%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뭔가 시설에 투자하거나 자산에 투자한 그 금액이 공사 부담금 받은 걸로 내가 자산 투자한 거야. 그러면 내 돈으로 지금 자산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 부담금을 내가 상대방한테서 받아와서 그걸로 내가 자산을 취득한 거야. 그럼 이건 내 돈으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투자세액공제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내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아온 공사 부담금으로 자산을 산 거니까 안 돼야 되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명확하게 또 공사 부담금으로 지금 자산 취득한 거야. 그거는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내 돈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은 적용식이 보니까 올해 아니네. 내년이네. 그렇죠? 넘어가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봐야 될 내용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넘어가고요. 9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각종 이런 지역 특구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게 그 14개가 작년도 말에 끝나는 거였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14개가 기간이 또 2년도 연장됐습니다. 세액 감면 계속 해주겠다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11번도 중요하지 않고요. 12번에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제목들만 쭉 적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쭉 있는데 걔네들 다 수업 목적상 관계가 없고 실무상만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냥 쭉 모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냥 제목만 쭉 열고 했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한 얘기인데 1번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고요. 2번은 나올 만합니다. 이게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이제 송금불산이 하는 규정 알고 계시죠? 그러려면은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얼만큼 들었는지 그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얘가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항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을 안 했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면 그러면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제출 안 하면 전체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면 그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산세를 신설했습니다.
3번 중요하지 않고요. 수목적상. 4번. 이게 이제 4번이 그런데 그 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원래 개인 사업자한테만 있었던 거예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없어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뭔지 아시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연도에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익 금액이 많으면 그러면 얘가 세금 신고한 게 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 성실신고 확인 서류에 세무사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개인 사업자한테만 있었던 거고 법인은 어차피 다 통장을 다 맞추거든요. 다 맞추기 때문에 법인은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 이거 되게 귀찮아요. 그거 다 받으려면은 귀찮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세금 신고도 5월 말이 아니라 한 달 더 연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6월 말까지 세금 신고 납부하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귀찮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사이즈가 좀 되는 거잖아요. 법인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지. 법인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그거 서류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5년 전에 만들어졌죠. 너 원래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한 거야? 그러면 전환한 다음에 전환했다 할지라도 3년 동안은 계속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래서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5년 전에 생겼어요, 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법인도 원래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될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또는 이제 거기 하나 했다가 걔네들만 딱 하면 좀 너무나 타깃해가지고 한 것 같으니까 한 명 더 들어와가지고 걔가 누구였죠? 한 명 더 들어왔는데 우리 접대비 일반 한도를 절반만 인정해주는 자들 있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들. 뭐 상시 고용인원이 5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을 추적하게 되면 접대비 일반 한도를 절반만 인정해주는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법인이 둘인 거예요. 둘. 하나는 원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될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몇 년 동안?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3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누구요? 접대비 일반 한도가 절반만 인정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 요 둘이 법인인데도 뭐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원래 있었고 법인세에서도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누가 이 성실신고 확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거냐? 성실신고 확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세무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어떤 세무사가 그죠? 어떤 세무사가 이 성실신고 확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라고 선임 신고를 하게 했었어요. 원래 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잖아요. 이거를 4월 말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개인은 이렇게 했고요. 원래 법인은 법인세가 3월 말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2월 말까지. 지금 12월 말 법인으로 가정했을 때 사면 종료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2개월 내죠.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얘는 종료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2개월 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2년 전에 이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선임신고 안 하더라도 안 했더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깜빡 잊고 이거 안 했더라도 선임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의미 없어가지고요. 이게 소득세에서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폐지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폐지됐거든요. 근데 그때 깜빡 잊고 이거는 폐지를 안 시킨 거야. 얘가 폐지했으면 똑같이 이것도 폐지가 돼야 되는 건데 깜빡 잊고 폐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이 뭐가 되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왜 얘는 폐지됐는데 얘는 안 했느냐.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소득세를 담당하는 담당관하고 법인세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통이 안 돼. 걔네들끼리 소통이 안 돼. 옆자리인데 소통이 안 돼. 기재부에서 옆자리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하면 얘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2020년도에. 그랬다가 말했잖아요. 그럼 바로 1년 지난 다음에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안 했고요. 올해 조용히 올해 폐지한 거죠. 이거 폐지한 거예요. 이거 세무사 선임신고 어떤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소득세는 이미 진작에 폐지가 됐고 그때 법인세에서 폐지가 같이 됐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웃긴 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개정 이유는 2년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자기네 시인하는 거니까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죠. 2년 전에 자기네들이 뻘짓해놓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 자, 그다음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 또 뭐냐면은 아까 그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이 있잖아요. 그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등의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은 세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뭐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성실신고 확인서 이거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또 접대비 일반 한도가 절반만 인정되죠? 절반만 인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에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으면 은 업무 사용 비율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 비용 합계액분에 원래는 1,500만 원인데 이거를 업무 사용 비율로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1,500만 원이 아니라 너 이거 500만 원 할까, 이렇게 업무 사용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서도 제출해야 되죠. 접대비 일반 한도도 절반만 인정이 되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사용 비율이 확 줄어들죠. 분자가 1,500이 아니라 500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불이익이 있는 애들이 있죠. 이 요건이 넘겨보시면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지배주주 등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나 이자나 배당수익이 매출액 대비 70% 이상이거나,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인 거죠.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얘네들을 더 늘리겠다고 개정된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나 이자나 배당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 아니라 몇 % 이상만 되더라도 50% 이상만 되더라도 니네 이런 불이익을 받는 법인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 소규모 법인의 요건이 이번에 좀 기준이 다운됐으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 불이익을 받는 얘네들이 요건이 그러니까 요건이 70에서 50으로 다운되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연결되는 건데, 야 진짜 이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귀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6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될 개인 사업자였는데, 매출액이 많은 개인 사업자였는데 얘가 현물 출자를 하거나 또는 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A법인이 된 거야. 이렇게 이게 법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 전환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이 법인에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아버리면 되죠. 주주를, 또는 뭐 여기 있는 사업 자산들을 전부 다 양수도 계약을 맺어 가져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 전환하는 거는 현물 출자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를 하거나,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환된 다음에 몇 년간은 그래도 계속 전환된 다음에 몇 년간은 아무리 전환됐다 할지라도 3년간은 계속 뭐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원래 없었어요. 너도 나도 막 전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실신고 확인서를 이 제도를 만든 다음에 몇 년간은 이거를 못 잡았다가 왜 이렇게 법인이 많아졌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3년간은 니네 계속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 이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요즘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니까 전환한 다음에 바로 몇 달 있다가 또 여기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또 현물 출자하거나 또는 사업 양도해 가지고요 또 전환하는 거야. B법인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귀찮지만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해버리면은 성실고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머리를 쓰네. 그걸 세무서가 이제 안 거야. 뭐야 이거 또 법인 되자마자 또 다른 법. 아, 이것 때문에 이게 그만큼 귀찮거든요. 이거 하는 게 귀찮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출자해가지고 또 이게 비법이 전화를 또 해버린 거네. 그러면은 너 계속 제출해야 되겠죠? 이것도 제출하게 할 거야라고 만들어졌는데 대신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얘가 얘로 전환된 지 몇 년 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전환된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전환되면 3년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1년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했어요. 그러면 총 3년이니까 앞으로 2년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이 이렇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야 되는 거고 3년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비법인이 얘한테서 양수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러면 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돼. 이거 비법인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환한 법인 그걸 A 법인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걔로부터 또 현물 출자 및 사업 양도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인 내국법인 걔를 B 법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B 법인도 이제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대신에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이라는 표현, 계속 영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로 안에 뭐래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니까 그 법인 전환이 얘에서 얘로 전환된 지 3년 이내가 아니라 얘에서 얘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법인 전환은 A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 그 전환한 법인을 A 법인이라고 적고 두 번째 줄에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인 내국법인 걔가 또 제출자해가지고 다시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영위 중인 내국법인을 B 법인이라고 적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A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라면 B 법인도 계속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네?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산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가산세가 그동안 그 산출세액에 5%를 가산세를 했거든요. 산출세액이 5%를 가산세를 했어. 자, 그런데 수익 금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무조건 있나? 아니잖아요. 수익 금액은 많은데 뭐도 많을 수 있죠? 그렇죠. 올해 비용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수익 금액은 많은데 비용도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제출 안 해. 왜 안 하는지 봤더니 산출세액이 없어. 비용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뭘 안 내죠? 가산세를 안 내는 거야. 산출세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산출세액이 5%와 수익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낸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 이제 과세 표준하고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뭐는 내는 거죠? 제출 안 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 금액의 0.02%하고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익 금액의 0.02%가 그럼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표하고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거기까지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법인세에 대한 얘기인데 그 밖의 법인세에서는 이게 연결 법인 관련된 이것도 사실 연결을 지금 다 버렸. 근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거니까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연결 법인들 중에서 A 법인이 있고 B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이 뭐 연결 모법인일 수 있고 자법인일 수 있고 아무튼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장부가액이 100이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다 연결법인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연결법인한테 양도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양도법인이 되는 거고 얘는 양수법인이 되는 거죠. 팔고 얘는 샀고 그래서 이제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특수반 계좌잖아요.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되게 이때 당시에 시가로 이거 할 때 시가가 예를 들면 15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 양도하고요 150원 받은 거야. 그럼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죠? 응? 그러면 얘는 지금 양도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연결납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얘하고 얘가 지분율이 100% 관계니까 그냥 연결합세는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회사로 봐가지고 소득금액 계산하겠다. 이게 하나의 회사라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토지를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얘 소득금액이 50만큼 더 단계순이익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거를 해야 되겠네. 하나의 법인이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얘를 이 양도소득은 어떻게 입금 불산이 50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세무중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양도소득이 50 있지만 또 입금 불산이 한 거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양수법인이 요거를 나중에 판 거야. 토지를 이걸 180원에 판 거야. 180원에 처분한 거지. 그러면 양수법인은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밖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 얘는 얼마에 샀는데 150원에 샀는데 180원에 팔았으니까 얘는 지금 양도소득이 얼마 되는 거죠? 30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얘한테 판 거 50원은 다시 부인했으니까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판 거죠? 그죠? 150원짜리를 180원에 판 게 아니라 여기서 얘한테 판 거는 제거시켜 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얼마짜리를 100원짜리를 180원에 판 거니까 양도소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0원이 돼야 되는 거 50원 더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제거를 시키지만 얘가 이걸 또 팔아가지고 그만큼 토지라는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80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소득이. 근데 30원만 지금 잡혀있네?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실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입금 산이 50원. 그러니까 제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가 이쪽 양수법인 쪽에서 그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실현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양도자산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죠. 양도손익의 이연. 제거가 아니라 없앴다가 다시 이쪽에서 없어지게 되면 다시 실현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니 100원짜리를 180원에 판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00원짜리를 180원에 판 거니까 양도소득이 80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걸 보고 지금 거기 보세요.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로 연결법인 간의 자산 양도했어. 그러면 일단은 제거시켰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가지고 그 양수한 자산이 없어지면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죠?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연이라고 한 거죠. 제거시켰다가 실현시키는 거니까 이쪽에서 없어지면. 그래서 이걸 이연이라고 한다면 이연. 그렇죠? 없앴다가 다시 이쪽에서 다시 실현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규정이 원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연결법인 간의 자산을 팔게 되면 자산 양도 차손익이 이연돼. 즉 제거시켰다가 나중에 이쪽 양수법인 쪽에서 그 자산이 어떻게 되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없어지는 비율만큼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원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처분을 C한테 했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연결법인 중에 하나인 거야. 얘도 연결법인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법인이 지금 A, B, C가 다 연결법인이. 얘가 지금 이쪽에서 없어졌는데 처분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연결법인이라면 이건 아직 실현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도 결국에는 다 하나의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직 외부로 빠져나간 게 아니니까 이거 실현시키면 안 되네. 이거 실현시키면 안 돼라는 규정이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이쪽에서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그러면 실현시킨다. 근데 얘가 누군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실현시켜버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또 다른 또 누군 거예요? 또 다른 연결법인 중에 하나인 거야. 연결법인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현시키면 안 되지 하지. 실현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그러면은 걔는 실현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외한다. 실현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어졌지만 실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실현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명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명확화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명확화. 사실 느낌상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냥 팔기만 하면 실현시키는 거냐? 근데 얘 또 다른 연결법인이면 실현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되면 또 다른 연결법인이라면 아직 실현된 거 아니지. 아직 여전히 하나의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러면 여전히 실현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런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외국 법인인데 뭐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그 업무 연락이라든지 뭐 시장 조사라든지 뭐 정보 수집하는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
있는데 그 연락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라. 2월 10일까지 요 규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응? 거기 뭐 어디에서 지금 연락사무소가 어디 있고 임차료는 얼마고 직원은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현황 신고하라는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그 현황 자료 뭐 어디 임차 주소가 어디고 임차료는 얼마 내고 거기 직원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것들 현황을 신고해라라고 하는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 이름이 사업장 현황 신고 들어봤죠? 언제까지 주게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법에서 똑같이 해도 언제까지 하는 거죠? 현황 신고니까 똑같이 그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요. 똑같이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간은 2월 10일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가로 4번 뭐 이런 거는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외국법인이 국제 거래를 하잖아요. 국제 거래 관련한 자료를 거기 보면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국외 본점 다른 지점 간의 거래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래요. 근데 그게 원래 제출했었는데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했던 거를 좀 더 여유 둬가지고 사업료 종료 기간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더 기간을 더 여유 있게 했어요. 그렇죠?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더 여유를 줄 테니까 제대로 제출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5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합병 분할도 그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실무상으로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